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국제거래와 환율에서 국제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국내 총생산인 GDP,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곧 GDP 증가율이죠. 경제성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물가와 실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업이 발생하고요. 그 실업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제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거래란 국가 간의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등이 국경을 넘어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국가 간의 이동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에 봤었던 경제 주체에 대해서 다룰 때 제4의 경제 주체였던 해외가 드디어 우리 교과서 내에서 제대로 실리게 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 주체를 다루면서 가계, 기업, 정부, 혹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정부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제 주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해외까지 포함해서 네 개의 경제 주체 모두를 다루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국제거래의 종류에는 수출과 수입이 있습니다. 수출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고요. 수입이라 함은 외국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많아야 되고 수입은 적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국제화 시대잖아요. 세계는 세계화 시대 혹은 뭐 개방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뭐 수출과 수입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수출이 많으니까 좋은 거야? 혹은 수입이 적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조금은 다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봐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거래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요. 관세라는 게 우선 부과됩니다. 재화 서비스가 수출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고 이때 관세라는 세금이 붙는데요. 즉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입품은 비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입품에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대로 그 나라 입장에선 수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수입품에도 관세가 붙겠죠.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율입니다. 국가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화폐 간의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환율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환율이 특히 원달러 환율이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율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라서 오늘은 딥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다만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환율의 변동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거래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법, 제도, 정책, 종교, 문화 등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 인도에는 소고기와 관련된 걸 팔면 안 되고요. 아랍 국가에는 돼지고기와 관련된 것을 팔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종교, 문화의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대다수의 음식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도나 아랍에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나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 간의
국제적인 거래가 있을 때 거래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법이나 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국제거래가 왜 발생하느냐를 알아보면요. 비교 우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우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마다 자연 환경, 생산 요소, 기술 수준 등의 생산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산비의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생산에 유리한 품목을 특화하게 되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특화한 물품을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품목을 수입해서 상호 이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란 글자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그 다음에는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론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고1 통합사회 과정을 다루면 그 내용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 우위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비교해서 우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근데 그 결론은 같아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에서도 보면 생산에 유리한 품목을 특화해서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품목을 수입한다. 그래서 상호 이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에 유리한 걸 특화해서 수출하고 불리한 걸 수입해서 상호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고요. 이것을 말 그대로 이해하느냐와 혹은 이제 이론을 가져와서 이해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다만 중학교에서는 그런 이론을 다루기보다는 말 그대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가공무역을 하고 있고요. 가공품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판매하는 것들을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것들을 판매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생산 요소에서도 노동에서도 매우 교육열이 높은 집단 국가에 있고요. 기술 수준도 매우 발달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교육열도 높고 기술 수준도 발달했고 그래서 노동 가치가 되게 발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파인애플을 생산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특유의 열대 지방이라는 그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아직은 열대 기후라고 불리기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파인애플을 생산하기는 힘들거든요. 파인애플을 완전 생산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파인애플을 생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파인애플을 수입하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거래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소비자는 상품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소비하게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게 되겠죠. 가령 과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소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과일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해외 기업과 경쟁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스파도 미국 진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에스파가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요.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일단 넓은 해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에스파의 노래를 들어도 국내 인구가 5천만 조금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4,80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4,800만 명이 에스파 노래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가면 전 세계로 다 나갔다면 60억 지구촌 인구가 모두 에스파의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파의 인지도, 에스파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해외 시장으로 계속해서 기업이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본 비교 우위와 마찬가지로 특화한 물건에 대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고요. 대규모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단가가 낮아진 이후에 그걸 국가 간의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시 말하면 국제 거래 자체가 거래하는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